죽기 직전 만난 처녀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어 매우 가난하였지만 얼굴이 아주 잘생겼었지요. 그 마을의 부자 나씨가 박씨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여 사위로 삼으면서도 집도 마련해주고 땅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뒤 장인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저남들은 매부를 업신 여겨 한 집 식구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도 역시 그를 종부리듯 하였는데 자기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남편이 돌아오면 찢지 않는 쌀로 밥을 해주고 바가지로 물을 떠먹게 하고 풀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 모든 것을 꾹 참았지요. 어느 해 박씨는 시험을 보러 갔지만 그만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없었고 솥에 잘 익은 고기가 있기에 그걸 꺼내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밖에서 들어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그릇을 빼앗았지요. 박씨는 화가 나 젓가락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을 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아내는 언제 죽겠느냐고 묻더니 밧줄까지 꺼내주었지요. 격분한 박씨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그는 깊은 산 골짜기로 들어갔지요. 나무 밑에선 박씨가 밧줄을 매려고 하는데 문득 벼랑 쪽에서 치마 자락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웬 처녀가 불쑥 나타났지요. 처녀는 박씨를 보자 뒤돌아 뛰어가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있더니 방금 나타났던 여인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밖을 내다보고는 머리를 움츠리는데 영락없이 귀신이었지요. 박씨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벼랑 벽을 두드렸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오. 잠시 뒤 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고 싶거든 잠시 돌아갔다가 밤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지요. 박씨는 대답을 하고 그곳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별이 떠오를 때가 되자 벼랑은 갑자기 웅장한 저택으로 변하고 큰 대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것이었지요. 대문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가니 옆에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온천처럼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죽을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니 생각한 그는 물에 풍덩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물에 가라앉지 않자 다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어가며 보니 앞에 불을 환히 켜놓은 궁전 같은 큰 집이 있었지요. 걸음을 재촉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뛰쳐나와 박씨의 옷과 버선을 물어 찢었지요. 그는 돌을 주어 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서 앞길을 막아서며 마구 지저대었지요. 그때 여인이 나와서 개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죽음을 구하시는 분이시지요? 저는 이 집 시녀입니다. 우리 집 아가씨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이 집으로 모셔가라 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런 재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녀는 초룡불을 들고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 보니 불을 환히 켜놓은 어느 집들에게 들어섰지요.
혼자 들어가십시오. 박 씨는 방에 들어가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기 집이었지요. 박 씨는 깜짝 놀라 도로 집을 뛰쳐나왔지만 아내의 몸종인 할멈과 마주쳤습니다. 온종일 찾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할멈은 이렇게 말하면서 박 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머리를 헝겊으로 싸맨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그래도 한 해 넘게 부부의 정을 나눈 사위가 아닌가요? 그리 노예하실 일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노여움을 좀 푸십시오. 아내는 금덩이 2개를 꺼내어 남편의 품에 밀어 넣으며 뒷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그럼 되겠지요? 박 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웅장한 그 저택을 찾아갈 작정으로 골짜기 쪽으로 달렸습니다. 동구 밖까지 달려가니 천천히 걸어가는 시녀가 멀리서 보였지요. 박 씨가 뛰어가며 시녀를 불렀습니다. 박 씨가 곁으로 다가서니 시녀가 그를 나무랐지요. 왜 또 오셨어요? 우리 아가씨가 특별히 걱정해 주신 성의를 저버리시다니요? 나는 죽기를 원하였을 뿐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저승이라 하여도 아가씨네 같은 대가집에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요. 나를 써주시오. 나는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사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저 개울을 치고 쓰레기나 나르고 개를 먹이고 송장이나 나르는 일뿐이지요. 만약 일을 잘하지 못할 때에는 큰 형벌을 받습니다. 당신 같은 선비님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뒷문으로 들어서면서 시녀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그 일을 어찌합니까? 송장을 나른다고 하였는데 그리도 많은 송장이 있습니까? 우리 집 아씨는 구천 아래에서 의탁할 데 없는 황사한 혼들을 데려다 기릅니다. 여기 모여있는 혼들만 하여도 1000여 명이나 있어 매일 사망자가 생기지요. 그러니 그 송장들을 매다가 묻어줘야 하지 않겠나요? 구경이나 해보시겠어요? 얼마 동안 걸어가니 대문이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집들이 빼곡히 있고 악취가 가득 풍겼지요. 혼들은 등불을 보자 등불 곁으로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담벽 아래에 누워있는 송장이 눈에 띄었지요. 시녀는 박 씨에게 그 송장을 매가라고 했습니다. 박 씨가 싫은 내색을 하자 시녀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박 씨는 할 수 없이 시체를 매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시녀에게 어떻게 하든 시체를 나르는 일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시녀는 그의 청을 들어주고 어떤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개를 먹이는 일이 좀 쉬우니 그 일을 시키게 말해보지요. 이윽고 시녀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갑시다. 아가씨가 대청에 나오셨어요. 박 씨는 시녀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어여쁜 선녀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자 아가씨는 시녀에게 박 씨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라 하였지요. 저 선비에게 개를 먹이는 일을 시킬 수야 없지. 서쪽 사랑방에 들게 하고 장부를 맡아보게 하거라. 아가씨의 분부를 듣고 어찌나 기뻤던지
박생은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아하니 성실한 분 같은데 착실히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적에는 엄한 벌을 받을 줄 아십시오. 박 씨는 매우 기뻐하며 시녀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드리고 아가씨의 관직과 문벌을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금슬이라 부릅니다. 동해 서로의 따님이지요. 그리고 전 연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박 씨는 살 곳이 있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도 보고 혼들의 명부도 적었지요. 혼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하인들과 아전들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인사하러 왔지만 그는 혐의를 받을까봐 죄다 거절을 했습니다. 하루에 2끼씩 하는 식사는 모두 시녀 연희가 가져다 주었지요. 박 씨가 청렴하고 마음이 깊은 것을 보고 아가씨는 2건과 옷 한 벌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무슨 물건을 박 씨에게 줄 때면 연희에게 보내었지요. 곱게 생긴 연희가 박 씨와 친해진 뒤부터 늘 눈으로 정을 전하였지만 박 씨는 조금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바보인 척했습니다. 이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흐르니 주는 물건이 이전에 배가 되었지요. 하지만 박 씨는 예나 다름없이 조심성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뒤채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빼들고 밖에 나가보니 불빛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지요. 뒤채로 돌아가 보니 숱한 도적들이 뜰하게 가득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치고 있었지요. 한 하인이 박 씨에게 함께 도망치자 하였으나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박 씨는 도적처럼 얼굴에 수치를 하고 허리띠를 동여맨 다음 도적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지요. 금슬 아가씨를 놀래키지 말거라. 재물만 몽땅 털자. 감 나가는 것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때 조적들은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금슬 아가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안 박 씨는 가만히 집 안에 들어가 아가씨를 찾아보았지요. 그러다 한 할멈을 만나서 아가씨와 연희가 담장을 넘어 도망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담장을 넘어가니 아가씨와 연희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지요. 이것은 숨어 있을 때가 못 됩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힘없는 모습으로 말하였지요. 난 이젠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겠어. 박 씨는 칼을 집어던지고 아가씨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자 아가씨를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난데없는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어느새 호랑이가 아가씨를 덥석 물고 있었지요. 그는 호랑이의 귀를 비틀면서 자기를 물라고 팔을 호랑이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가씨를 버리고 박 씨의 팔을 덥석 물었지요. 그때 박 씨의 팔이 뭉텅 끊어져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호랑이는 도망을 쳤습니다. 아가씨가 울며 말하였지요. 이건 모두 나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아가씨가 불섭에 떨어진 팔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원래 자리에 이어놓고 잘 싸매 주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자 그들은 천천히 돌아왔지요.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과 하녀들이 하나둘 모였지요.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금슬 아가씨는 박 씨를 더욱 존경하였으며 평소 쓰는 물건까지 자기와 같은 것을 쓰게 했습니다. 박 씨의 상처가 다 낫자 아가씨는 안방에다 술상을 차려놓고
박 씨를 청하였지요. 금슬 아가씨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술잔을 들어 권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생을 의탁할까 합니다. 그런데 중매를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바쳐도 그 은혜를 모두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그런 분복을 받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 분부만은 받들을 수 없습니다. 만일 홀몸으로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신 것이라면 하녀를 하나 주셔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슬의 언니 요대가 왔는데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요대는 박 씨를 불러다가 말하였지요. 나는 동생의 혼사일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오늘 밤에 성례를 올려야겠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양을 하였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하녀에게 술잔을 2잔 가져오라 했습니다. 박 씨는 제삼 안 된다고 하였지요. 요대는 박 씨의 술잔을 빼앗아서 금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 씨는 실례를 엎드려 사죄하고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언니가 방에서 나가자 금슬은 박 씨를 쳐다보았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녀입니다.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만 자진해서 원혼들을 거두어 속죄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계시는 언니를 부른 것은 우리 혼사 때문이지만 언니에게 여기 일을 맡아보게 하고 당신과 함께 인간 세상에 있는 당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승에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집에는 사나운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그 여인의 닥달을 받으며 살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건 근심 마십시오. 며칠 뒤 금슬은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승에서는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가 없으니 당신은 먼저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집안일을 모두 해결했을 때 제가 가겠어요. 그리하여 박 씨는 말을 타고 예전 집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요. 자기 집 문전에 이르니 이전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웅장한 집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박 씨가 집을 뛰쳐나온 그날 아내 나 씨는 남편이 돌아오면 반주검을 만들어 놓자고 2 오빠를 데려왔지요. 그런데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으니 2 오빠는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 골짜기에서 박 씨의 신을 주었다고 하기에 나 씨는 남편이 죽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뒤 한 상인이 중매꾼을 보내어 청혼을 하였지요. 이리하여 그 상인은 박 씨의 방에서 나 씨와 자게 되고 반년 사이에 집을 여러 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인은 다시 외지로 장사를 나갔다가 첩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자 집이 편안한 날이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상인은 몇 달씩 밖에 있으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들어 알게 된 박 씨는 성을 내며 말을 밖에다 메어놓고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부리던 할멈이 무서워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지요. 박 씨는 한동안 할멈을 꾸짖고 나서 나 씨의 방으로 안내하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내 나 씨를 찾았는데 벌써 도망쳐버리고 없었지요. 나중에 그들은 집 뒤에서 나 씨의 시체를 찾아내었습니다. 박 씨는 하인들을 시켜
나씨의 시체를 친정에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박 씨는 상인의 첩을 불러내었지요. 아주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그 첩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첩을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웬일인지 죽어도 상인은 따라가지 않겠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지요. 박 씨는 고소장을 써서 남의 가산을 가로채고 남의 아내까지 빼앗은 상인을 관아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상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쳐 버렸지요. 여러 날이 되어도 금슬이 찾아오지 않으니 박 씨는 금슬이 언약을 저버린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첩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차가 들이닥치더니 문을 두드렸지요. 금슬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시녀 연희만 남겨두고 따라온 다른 사람들은 죄다 돌려보내고 방에 들어왔지요. 첩이 아내에게 배려를 하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생은 사내 아이를 낳을 상이니 나 대신 아이를 낳게 하여 고생을 시켜야겠어. 그리고는 비단옷과 장식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참 뒤 금슬이 술을 좀 마셨더니 고나군요. 하니 박 씨도 신을 벗고 이불에 올라가니 첩은 방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첩이 제 방에 들어와 보니 남편이 어느새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었지요. 하도 이상하여 다시 가만히 아씨의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불이 벌써 꺼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박 씨는 첩의 방에서 자지 않는 밤이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첩은 밤중에 가만히 일어나 아씨의 방에 가보았습니다. 박 씨가 아씨와 마주 앉아 웃으면서 한담을 나누고 있었지요. 하도 이상하여 박 씨에게 말하고자 급히 방으로 돌아와 보니 박 씨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첩은 밤에 자기가 본 일을 가만히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때로는 이 방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저쪽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딱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남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뒤 첩은 아들 5과 딸을 하나 낳았지요. 그 뒤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금슬은 이따금 집에 다녀왔지만 언제나 밤에 갔다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녀 연희를 데리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지요. 박 씨도 80살이 된 해에 늙은 하인을 데리고 밤에 집을 나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움받은 둘째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장씨댁 2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 아들은 모두 글 공부를 하는 선비였지요. 마지는 일찍 수제가 되어 이름을 날렸으므로 부모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며 맏 며느리도 귀여움을 받았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따라서 미움과 박대를 받았지요. 시부모들이 제 자식을 이리 차별하니 둘째 며느리의 가슴 속에 못이 박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다 같은 남자들인데 당신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왜 분발하지 못하느냐고 남편을 미워하고 잠도 같이 자려 하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은 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여 끝내 그도 수제가 되어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둘째 아들을 이전처럼 대하지는 않았지만 맏아들처럼도 대하지 않았지요. 둘째 며느리는 남편이 더 성공하기를 고대했습니다.
마침 향씨가 있게 된 해여서 둘째 며느리는 거울 점을 한번 쳐보았습니다. 점을 치니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밀치고 하면서 서늘한 데 가서 땀이나 식혀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둘째 며느리는 이 점괘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형제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요. 무더운 여름 날이었지만 두 며느리는 밭으로 나간 머슴들에게 먹일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바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너무 더워서 숨이 컥컥 막혔지요. 그때 마침 말을 탄 사람이 마지가 시험에 급제한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뛰어 들어오더니 말하였지요. 마지가 급제하였으니 첫째 며느리야, 너는 서늘한 데 가서 땀이나 식혀라. 그러고는 맏 며느리를 불러내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분하여 통곡을 하였지요. 그런데 잠시 뒤 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둘째도 급제하였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동댕이 치고 허리를 펴며 외쳤습니다. 나도 서늘한 곳에 가서 땀이나 식혀야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울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종의 충신들.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대신 왕위를 차지하였지요. 세조는 선비들을 다시 기용하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마음을 굳게 먹은 선비들은 뜻을 굽히려 들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충신들 중에는 사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생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 충신들 중에 조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려는 수양이 단종의 선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평소 아끼던 서책들을 모두 불질러버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쫓겨나자 작별 인사를 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려는 단종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거처를 가려면 여러 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할 만큼 험난하였지요. 그래도 조려는 단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영월을 향해 떠났습니다. 조려는 걸음을 재촉하여 일주일 만에 영월에 닿았고 단종이 있는 곳을 향해 사배를 올린 다음 원호를 찾았지요. 원호는 단종이 영월로 오자 이곳에 집을 짓고 매일 조석으로 단종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하면서 일편단심을 불태우는 집현전 직제약이었습니다. 조려는 원호의 집에 며칠 있으면서 단종에게 좋은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후 조려는 다시 함안으로 돌아왔으나 상감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영월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처럼 조려는 영월과 고향을 몇 번이고 왕래하면서 단종을 그리워하였지요. 그러던 중 함안에 있을 적에 조려는 단종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조려는 짐을 싸기 시작하였지요. 가족들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려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길을 나섰지요. 조려는 애통한 마음을 가득 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조려는 드디어 영월 땅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걸음을 재촉하여 온 조려는 한밤중 영월 강가에 닿았습니다. 강을 건너려 했으나 배가 보이지 않아 알몸으로라도 강을 건널 작정이었는데
그때 무언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지요. 뒤를 돌아보았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조려의 옷자락을 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려는 아주 놀라고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오직 단종을 생각하며 호랑이에게 용기 있게 말을 건네었지요. 나는 천리길을 달려 여기까지 왔다. 상감마마의 죽음을 전해 듣고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단 말이다. 호랑이는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조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앞을 가로막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는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신 상감을 꼭 배워야 한단다. 조려는 이야기를 하며 애통해하였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조려에게 등에 올라타라고 하는 것 같이 고개를 숙이며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금 나더러 내 등에 올라타라는 것이냐? 호랑이는 그렇다는 듯 어응하고 대답을 하였지요. 조려는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조려를 등에 태우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물살을 가르며 헤엄을 쳐 단숨에 강을 건넜지요. 조려는 호랑이를 꼭 안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지요. 조려는 서둘러 단종이 살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시신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조려는 시체 앞에서 한참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후 사배를 올린 다음 너무도 초라한 염습을 정성껏 마쳤지요. 그 후 다시 강가에 와서 강을 건너려 할 때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조려는 다시 호랑이 등에 엎여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조려는 전보다도 더 큰 슬픔에 잠겨 세월을 보내었지요. 잡곡밥과 나물 한 접시. 토정 이재함이 포천 현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재함은 무명 배우새 집신 차림으로 부임을 하였지요. 새 현감을 맞이한 포천의 육방 관속들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음식상을 한 상 잘 차려 올렸습니다. 상 다리가 휘어질 정도였지요. 이재함은 한동안 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수저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젓가락 갈 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예? 뜰 아래 섰던 아전이 그 말을 듣자 몹시 놀라며 아뢰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고장 특산물이 변변치 않아서 별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조금 더 기다리자 더욱더 푸짐한 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함은 이번에도 한번 훑어보기만 할 뿐 수저를 들지 않았지요. 도무지 먹을 만한 게 없구나. 그 말에 아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상간에게 잘 보이기는 틀렸다는 생각에 겁부터 났습니다. 준비에 소홀한 소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 그제서야 이재함은 아전에게 말하였지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헐벗고 가난한지 아는가? 모두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우리 관리들이 음식을 삼가할지 모르기 때문이니라. 대접이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탈이 아닌가? 관리들이 먹는 반찬 가지수를 줄이도록 하라. 말을 마친 이재함은 관노에게 따로 잡곡밥 한 그릇과 나물굿 한 그릇을 담아오라 했습니다. 그것 참 맛나 보이는구나. 이재함은 잡곡밥 한 그릇을 맛있게 모두 먹었지요.
다음 날 관할 지역의 모든 벼슬아치들의 인사를 하려고 이지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이지함은 국물만 많은 시래기 죽을 쑤어 한 그릇씩 돌릴 뿐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별미라오. 어서 많이들 드시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수저를 들기는 했지만 억지로 한 모금 넘기고는 더 이상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맛있다는 듯이 한 그릇을 뚝딱 비웠지요.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으며 만류하였지만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집안 살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말하였지요. 남들은 모두 당신을 비범한 사람이라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위해서는 조금도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부인, 내가 나비를 만들 테니 구경을 하겠소. 지금은 겨울인데 어찌 나비가 있단 말입니까? 구경만 하시오. 이지함은 곧장 옷을 꿰매는 재로며 용기를 담아둔 대로 가서 여러 가지 색깔의 재단을 하고 남은 비단과 명주 조각을 가져다가 손에 쥐고 무어라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는 공중으로 던져서 흩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방 안에 가득하고 오색이 찬란한데 각기 재단하고 남은 봄바탕의 색깔을 따라 나비가 되어 오락가락 날며 화려한 춤을 추고 있었지요.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자 이지함이 다시 공중을 향하여 손바닥을 펴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비가 모두 즉각 손바닥으로 도로 모였는데 조금 뒤 쥐었던 손바닥을 펴니 비단과 명주 조각이 그전처럼 있었지요. 지금 밥도 먹을 수가 없는데 어찌 신기한 술수를 부려 이를 급박한 형편을 구제하지 않으십니까? 그쯤이야 어려울 것이 없지요. 이지함이 즉시 여종에게 녹그릇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그릇을 가지고 감령의 다리 앞에 가면 한 노파가 백전을 주며 사려고 할 것이다. 어서 팔아오너라. 여종이 명을 받고 갔더니 과연 그릇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고 모두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팔고 값을 받아오니 또 명하였지요. 이 돈을 가지고 서서문 밖에 저작가에 가면 삿갓을 쓴 사람이 급히 수저를 팔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사가지고 오너라. 여종이 또 가서 보니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분부를 내렸습니다. 이 수저를 가지고 가명 앞으로 가거라. 거기서 어느 하인이 은수저를 잃어버리고 같은 색깔의 은수저를 구하려고 할 것이야. 그때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보이면 15냥의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종이 가보니 모두가 가르쳐준 그대로이므로 15냥을 받아 바쳤습니다. 이지함이 다시 한 냥의 돈을 주며 말하였지요. 그릇을 샀던 노파가 처음에는 그릇을 잃어버려 그것을 대신하려고 샀다가 이제는 그 그릇을 찾게 되어 샀던 자에게 도로 물리려고 할 것이니 도로 물려주고 오너라. 이지함이 그 남은 돈과 그릇을 부인에게 주어 아침 저녁의 끼니를 잊게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의 말에 이지함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오. 재물이 많은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마련이니 더 보탤 필요가 없다오. 그 후에 그는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아산 현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늙은 아전이 죄를 범하였지요. 네가 비록 늙기는 하였으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지함이 나무라며
그의 갓을 벗기고 센 머리를 따 아이들 머리처럼 만들게 하고는 벼루를 들고 책상 앞에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망신을 주다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늙은 아저는 원한을 품고 있다가 몰래 지네 집을 가져다가 술에 타서 올렸습니다. 이지암이 그것을 마시고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 60이었다고 합니다. 도깨비, 퇴치. 옛날 어느 마을에 서원이란 선비가 있었는데 유학을 버리고 도사를 찾아가 주문을 외는 술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 뒤로 이름이 조금 알려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마을의 큰 세력가가 예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하인에게 들리고 말을 보내어 청하였지요. 서원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댁의 주인이 왜 나를 부르는가? 모르겠습니다. 소인은 모셔오라고 하는 분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서원은 궁금하여 따라가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주인은 마당에서 성연을 베풀고 대접을 정중히 하였지요. 그런데 어찌 불렀는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이 물었지요. 연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까닭을 몰라 몹시 궁금하군요. 하지만 주인은 다른 뜻이 없다면서 술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말을 얼버무려 도저히 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번에는 화원에 모시고 가서 재차 술상을 벌렸지요. 그런데 그 화원은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한 누각에 들어갔지요. 천정에 거미줄이 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촛불을 켜라 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자 하는 것을 서원은 이제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주인은 술을 그만두고 차를 가져오라 분부하였지요. 하인들은 곧 상을 들리고 식기들을 누각 왼쪽 방에 있는 탁자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차를 절반도 마시기 전에 주인은 볼 일이 있다면서 가버렸지요. 하인이 초를 들고 그를 왼쪽 방에 안내하고는 초를 탁자에 놓더니 곧 나가버렸습니다. 서원이 가만히 앉아 있었으나 사람이 오는 기척은 없고 주인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빗장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한참을 있다 보니 천정이 탕탕 울리며 사람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렸지요.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몸뚱이는 사람 몸이고 머리는 짐승의 머리이며 말갈기 같은 털이 나고 이빨이 번쩍번쩍한 괴물이 탁자에 다가가더니 아까 먹다 남은 요리를 먹는데 한번 혀를 낼름하니 몇 그릇의 요리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리를 모두 먹어치우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서원은 벌떡 일어나 이불을 괴물의 머리에 씌우고 누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괴물은 깜짝 놀라 머리를 이불에서 빼내어 문을 열고 도망을 쳤습니다. 서원도 옷을 입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화원의 문이 밖으로부터 걸려 있었기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서원은 담벽을 따라 달아나다가 담벽이 낮은 곳을 골라서 넘어갔지요. 거기는 주인의 마구간이었습니다. 마부가 깜짝 놀라 깨어났지요. 서원은 방금 있었던 일을 마부에게 말하고 하룻밤 여기에서 묵게 해달라고 청을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주인은
손님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하인을 보내었지요. 주인은 손님이 없어져 크게 놀랐지만 마구간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서원은 마구간에서 나오자 대단히 화를 내었지요. 나는 도깨비 쫓는 법을 배우지 않았소. 나는 내 여의봉을 갖고 왔지만 그것마저 당신은 내 잠자리에 보내주지 않았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요? 주인은 사죄를 했습니다. 말씀드릴까 하고 생각도 했었지만 당신이 겁을 내어 안 해주면 곤란하여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의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화가 난 서원은 말 한 피를 달라고 하여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뒤 화원에서 술놀이를 할 때마다 손님들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서원 선생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처녀를 사랑한 형제. 옛날 남해 대국산 아래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우는 어렸을 적부터 남달리 의좋고 마음씨도 착하였지요. 어느새 형제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형은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처녀를 아주 사랑하고 있었지요. 밤이나 낮이나 처녀를 그리워하며 남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지요. 형이 그 처녀를 만나려고 뒷동산으로 올라가 보니 동생이 그 처녀와 달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역시 그 처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형이 동생을 불러 말하였지요. 동생아, 우린 불행하게도 한 처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다간 우리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될 것 같구나. 그러니 우리들이 내기를 하여 이긴 사람이 그 처녀와 혼인을 하기로 하자꾸나. 네, 형님. 그럼 그녀가 두루마기를 짓는 동안 나는 30관이 되는 쇠줄을 발에 묶고 20리 떨어진 읍내까지 갔다 올 테니 너는 그동안 대국산의 성을 쌓거라. 다음날 형은 약속대로 읍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형이 떠나자 동생도 성을 쌓기 시작하였지요. 무거운 돌을 나르다 보니 온 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읍내 가까이로 가던 형은 대국산 쪽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산성이 이미 다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졌다. 동생아, 부디 행복하게 잘 살거라. 동생이 먼저 성을 쌓은 것을 본 형은 약속대로 칼로 가슴을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형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되었지요. 형을 잃을 슬픔에 잠긴 동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마을 앞바다로 외적들이 탄 배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형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이 쌓은 대국 산성 안으로 피난시키고 성을 이용하여 쳐들어오는 외적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외적들이 마을을 불지르고
성을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성 위에서 공격하는 동생과 마을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성이 아니었으면 우린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걸세. 고맙네. 외적이 물러가자 마을 사람들은 동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뒤 동생은 그 처녀와 혼인을 하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국 산성에는 외적의 대포에 맞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간 태양. 일본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의 신인 아마테라스입니다.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의 동생은 스사노오라는 남동생이었지요. 그들을 낳은 신은 아마테라스에게는 하늘을 다스리게 하고 동생 스사노오에게는 바다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동생 스사노오의 성격은 매우 난폭하고 장난이 심하였지요. 한 번은 스사노오가 음식을 관리하는 여신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신은 코와 입, 엉덩이에서 맛있는 음식을 꺼내 요리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스사노오는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여 그 여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신의 몸에서 누에와 벽시, 팥, 콩 등이 자라났지요. 아마테라스는 이런 동생을 감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는 아마테라스가 경작하는 논두렁을 망치고 그 논으로 들어가는 개천도 메웠지요. 게다가 아마테라스에게 바친 핵 곡식에 오물을 뿌려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테라스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사노오가 술에 취해 토를 해놓은 것이겠지. 그리고 땅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여 개천을 메우고 논두렁을 망가뜨렸을 거야. 그런데 아마테라스가 신들에게 바칠 옷을 짜라고 사람들에게 시킨 날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스사노오는 옷 짜는 집의 지붕으로 몰래 올라가 구멍을 내고 죽은 얼룩말의 가죽을 거꾸로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하늘에서 난데없이 말 가죽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옷을 짜던 한 여자가 놀라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만 배틀에 찔려 죽고 말았지요. 아마테라스는 동생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곳에 숨어 있었지요. 문이 닫히면서 해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지고 말았지요. 암흑 세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태양의 신인 아마테라스를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지혜가 가장 뛰어난 한 신이 묘안을 내놓았지요. 그는 먼저 닭을 모아 시끄럽게 울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강으로 가서 단단한 돌을 주어 거울을 만들고 500개가량의 구슬에 꿰n 장식물을 만들게 하였지요.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신을 동굴 옆에 숨겨 놓았습니다. 또 한 여신은 머리에 농쿨을 꽂고 대나무 잎을 손에 쥔 다음 뒤집어진 통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신이 춤을 추자 신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주 웃기는 춤을 춘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닭들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동굴 속에 숨은 아마테라스가 듣고 있자니 밖이 시끌시끌한 것이 무슨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밖은 아주 깜깜할 텐데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지?
아마테라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말을 하며 동굴 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때 춤을 추던 여신이 아마테라스에게 가서 미리 준비한 거울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귀한 신이 있어서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아마테라스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환하게 빛나는 모습에 이끌려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굴 안쪽에 숨어 있던 힘이 센 신이 아마테라스의 손목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었지요. 아마테라스가 조금씩 밖으로 나올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밝아졌답니다. 동굴의 문이 닫히면서 시작되었던 일식이 아마테라스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일식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한편 신들은 스사노의 수염과 손톱, 발톱을 모두 잘라 죄를 씻긴 다음 하늘에서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